그렇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어떻게 해야 직무를 사람들에게 맞추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직무를 설계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강점을 근거로 한 인사 배치를 할 수 있을까? 대체로 그들은 다음 4가지 원칙을 따른다. 1. 그들은 직무란 자연의 섭리 또는 하느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그들은 직무가 매우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가능한 직무, 즉 그저 정상적인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직무가 등장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한다. 그런 직무들이 실제로 흔히 있다. 그런 직무들은 이론상 뛰어나고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직무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미 능력이 증명된 사람들이 그 직무를 시도하지만 아무런 성공도 이뤄내지 못한다. 6개월 또는 1년 뒤 그런 직무들은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고 만다. 그런 직무는 거의 언제나 예외적인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고 그 개인의 특이한 능력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직무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간에게는 보기 드문 다양한 기질들을 요구한다. 사실 개개인들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고도의 여러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질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특수한 기질들을 요구하는 직무는 수행할 수 없는 직무, 즉 사람을 죽이는 직무가 되고 만다. 원칙은 단순하다. 어떤 직무가 잇따라 두세 사람을 좌절시킨다면 심지어 그들 각자가 전직에서는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는데도 그렇다면 그 직무는 인간이 맡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직무는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런 직무의 예를 들면 모든 마케팅 교과서에서 판매 관리 업무는 광고 및 판매 촉진 업무와 더불어 한 사람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관할하도록 결론 짓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가 있는 소비재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규모가 큰 전국적인 제조업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런 종합적인 마케팅 담당 직무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회사들은 판매 분야와 고객 분야 두 부문 모두에서 고도의 목표 달성 능력을 필요한다. 판매 분야는 상품을 이동하는 것이고 고객 분야는 광고와 판매 촉진 활동에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두 분야는 한 사람에게서는 거의 보기 드문 다른 기질이다. 규모가 큰 미국 대학 총장의 직무 또한 실행 불가능한 것 중 하나이다. 최소한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직위에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성공했다. 임명된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전 직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또 다른 예로서 오늘날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해외 담당 부사장 직무를 들 수 있다. 본사가 관할하는 지역 밖에서 생산 및 판매가 어느 정도 이상, 대체로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 되자마자 곧 본사 이외의 모든 지역의 문제를 하나의 조직 단위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직무, 즉 사람을 죽이는 직무를 만드는 셈이다. 그 직무는 전 세계에 걸친 생산 조직,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그 예이다. 또는 주요 시장의 공통의 사회, 즉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시 조직되곤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3가지 직무로 분할된다. 첫째, 선진공업국 시장. 둘째, 개발도상국 시장. 셋째, 기타 저개발국 시장. 몇몇 주요 화학 회사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오늘날 주요 강대국 대사들의 직무도 비슷한 곤경에 처해 있다. 그가 관리하는 대사관은 너무 규모가 크고 업무 또한 과중하다. 그리고 그의 활동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모두 관리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제1 업무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고 흥미도 못 느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대사의 제1 업무란 주재국을 파악하는 일이다. 즉 주재국의 정부, 정책, 국민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이다. 그리고 맥나마라 장관이 국방부에서 이룬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장관의 직무가 정말로 수행 가능한 것인지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먼저 직무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과거의 경험이 이와는 다르다 해도 그는 그런 불가능한 직무를 맡길 천재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는 조직의 성공 여부는 그 조직에 천재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조직의 성공 여부는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범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능력에 있다. 강점에 기초한 인사 배치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은 각각의 직무 목표 수준을 높고도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것이다. 각각의 직무는 무엇이든 간에 개인이 지닌 강점을 발휘하게끔 자극해야만 한다.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어떤 강점이 뛰어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직무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설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 조직들 대부분이 따르지 않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대규모 조직들은 대부분 직무의 범위를 작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임무를 맡고 또한 기계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직무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배치해야만 한다. 앞서 예로 든 가장 단순한 직무의 요건도 변화의 운명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갑자기 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바로 그 최적합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부적합한 것으로 돼버린다. 각각의 직무가 처음부터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을 때 그것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항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원칙은 처음 직무를 수행하는 지식 근로자의 직무에 각별히 적용된다. 강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식 근로자가 맡은 최초 직무의 목표 수준은 그것이 그 이후의 경력에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통해 그 사람 자신과 조직의 공헌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식 근로자가 그 정도로 성숙된 직무를 처음으로 맡기 전까지는 성과를 올릴 기회란 없는 것이다. 그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전부이다.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 연구소, 학교, 기업 또는 정부기관이든 어디에서든 말이다. 지식 작업에 처음 근무하는 지식 근로자 그리고 조직의 다른 사람들, 즉 동료나 상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식 근로자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또한 자기가 적절한 직무에 근무한 것인지 또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능한 한 빨리 알아내는 것도 지식 근로자로서는 중요한 일이다. 육체 작업에 있어서는 필요한 적성이나 기능에 대해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이 목수나 기계공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는 미리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테스트 방법은 없다. 지식 작업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며 그 능력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오직 성과의 산출 여부로만 판단된다. 목수나 기계공의 직무는 그 사람의 손재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일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어떤 조직에 공헌해야 할 지식 근로자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가치와 목표는 적어도 그가 지닌 전문적 지식과 기능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한 조직에 적합한 강점을 가진 젊은 사람이라도 외부에서 보면 같은 종류의 조직원으로 보이고 다른 조직에서는 전혀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식근로자의 첫 직무는 지식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조직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같은 원칙은 다른 종류의 조직, 예컨대 정부기관, 대학, 기업 등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종류의 여러 조직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는 지금껏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동일한 공헌을 강조하는 사례를 본 일이 없다. 또한 대학의 관리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어떤 대학에 재직하면서 많은 연구 실적을 쌓은 교수가 다른 대학으로 옮기고 나서는 불행히도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모든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동일한 규칙을 지키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아무리 철저히 지도한다고 해도 정부기관은 설립 후 몇 년만 지나면 각각 별개의 독자적인 개성을 갖게 된다. 각각의 정부기관은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에 공헌하려면 소속 공무원, 특히 전문직에게 다른 행동 방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을 때는 이동하기가 쉽다. 적어도 이동이 자유로운 서구에서는 그렇다. 한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하면서도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직장을 옮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젊은 지식 근로자는 일찌감치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한다. 나는 나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적합한 직무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일의 범위가 너무 좁고 쉬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경험 부족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뿐 아니라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군의관, 연구소의 화학자, 기업의 회계사와 공장기사, 병원의 간호사와 같은 젊은 지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모든 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무에 열성적인 사람들, 그래서 일에 대해 내놓을 만한 성과를 올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활용한 자들이다. 반면 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식으로 표현은 저마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내 능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다. 자신의 직무가 도전을 해보거나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좁은 젊은 지식 근로자는 그 조직을 떠나거나 급속히 조숙한 중년으로 전락한다. 신세 한탄이나 늘어놓는 냉소적이며 비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오늘날 어디에서나 최고 경영자들은 가슴에 불길이 활활 타고 있어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도 빨리 타버린 양초 신세가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자신들이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젊은이들의 직무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함으로써 청춘의 열정을 잠재웠다. 3.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직무가 요구하는 실체 파악에 앞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특정 직무에 관한 인사 배치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에 그 직무와 관계없이 사람들에 대해 심사숙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 특히 지식 작업을 수행하는 지식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인사고과 제도가 폭넓게 보급되고 있는 이유이다. 인사고과의 목적은 특정 인물이 좀 더 높은 직위에 적합한 사람인지 결정하기 훨씬 전에 그 사람을 평가해 두려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조직들은 대부분 고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는 해도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되풀이해서 물어보아도 자신들은 매년 적어도 한 번씩은 모든 부하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답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상사로부터 고과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사고과 결과는 서류철에 보관되고 인사 문제를 결정할 때 그것들을 들춰보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마치 아무 쓸모없는 서류 더미인 양 무시하고 있다. 거의 예외 없이 상사가 부하와 마주 앉아서 인사고과 결과에 대해 검토하는 인사고과 면접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사고과 면접은 인사고과 제도의 핵심인데도 말이다. 일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 중 하나는 경영관계 신간서적의 광고에 인사고과 면접은 상사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조직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사고과 제도는 원래 임상심리학과 이상심리학자들이 자신들만의 고유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임상심리학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 훈련받은 치료사이다. 그는 환자의 상태 가운데 잘못된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좋은 점에 대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그는 아프지 않은 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임상심리학자 또한 이상심리학자는 인간의 약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능력평가의 결과를 매우 적절하게 살펴본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일본의 경영진과 처음 접했을 때 알게 되었다. 경영자 개발과 관련된 세미나를 운영하는 도중 놀랍게도 대규모 조직의 최고 경영자들인 일본 참가자들 모두가 인사고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들의 고과 제도는 오직 한 사람의 허물과 약점만 밝혀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도 없고 승진을 보류할 수도 없다. 그러니 인사고과가 어디에 필요하겠는가? 그 반면 우리가 종업원들의 약점에 대해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이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고과 제도는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 서구의 심리학자들, 특히 인사고과 제도를 고안해낸 사람들은 물론 이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것이 모든 최고 경영자들, 그들이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또는 독일인이든 간에 이 전통적인 인사고과 제도를 보는 관점이다. 어쨌든 서구의 최고 경영자들은 1960년대 일본의 성공 교훈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일본에는 종신고용제도가 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취직하면 자신이 속한 종업원 부류에서, 즉 자급자로서, 사무원으로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임원급으로서 각각 자신의 연령과 근속 연한에 따라 승진하고 대략 15년마다 봉급이 2배로 증가한다. 그는 이직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고도 당하지 않는다. 오직 고위층과 45세가 지나면 차별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극소수 사람들만이 고위 경영진으로 발탁된다. 이같이 경직된 제도가 어떻게 일본 기업이 보여준 엄청난 결과를 산출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일본의 제도가 인간의 약점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해 일본의 기업들은 종업원들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자기 휘하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종업원을 항상 눈여겨본다. 그들은 항상 강점을 찾는다. 나는 일본의 제도를 추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상적인 제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수행 능력이 증명된 극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모두 처리한다. 나머지 일은 조직이 처리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서구의 개인과 조직이 누리고 있는 훨씬 더 큰 이동성의 이점을 활용하려면 서구 세계의 최고 경영자들은 일본 경영자들의 관습, 즉 강점을 찾고 강점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하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상사는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회사가 규정상 그들에게 요구한 인사고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많은 최고 경영자들은 건전한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들이 개인의 과오, 결함, 그리고 약점을 밝히는 데는 초점을 맞추는 인사고과 인터뷰를 매우 싫어하는 것도 전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환자 입장에서는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치료자의 의무이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 이래로 쭉 그래왔듯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전문적이고 특별한 관계는 상사와 부하 사이의 권한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결함을 찾는 관계는 지속적인 협력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만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인사고과 제도를 사용하는 최고 경영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결함을 찾는 제도는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부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부적절한 도구인 셈이다. 또한 인사고과 제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철학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지나치게 관심을 둔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기간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미래 잠재력 또는 그가 이미 하고 있는 일과는 매우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할 수 없다. 그 잠재력이란 그저 가능성을 달리 표현한 단어일 뿐이다. 심지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가 하면 그런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과를 올리기도 한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드러난 실적밖에 없다. 또한 우리가 평가해야만 하는 것도 실적뿐이다. 바로 직무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또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결과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에 대해 철저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개인의 성과를 오직 구체적인 성과 기대치들과 비교를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인사고과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적절한 시기, 즉 직무에다 사람을 충원해야 하는 때에 인사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그들만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그 방법은 해당 정보원이 과거 및 현재의 직위에서 기대되었던 주요 공헌 명세서 그리고 그 목표와 비교해 그의 성과를 평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다시 4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그가 무엇을 잘했는가? 앞으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그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습득해야만 하는가? 만약 나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나는 내 자식을 이 사람 밑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이런 방식의 인사고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보다는 한 개인에 대해 훨씬 깊이 있게 살피게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은 강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법은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약점은 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제약 요소로 인식되어야만 한다.